네, 안녕하세요.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언어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발표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발표를 할 때는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배열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것에 고민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난 시간 수업을 통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이루어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참신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에드워드 홀이 공간학이라는 걸 창시하면서 공간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도 사회적 거리에서 착안을 했겠죠. 상대에게 닿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런 거리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연장이 됐죠. 잘 이겨내서 대면 수업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발표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발표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시도하는 이런 행위들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요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디지털화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다양한 장비와 매체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리로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 플러스 시각화를 강조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시각화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그것도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합니다. 소리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도표라던가 사진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하지만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슬라이드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익숙하게 봐왔을 것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 효용에 대한 논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강의를 처음 할 땐 이 자료를 슬라이드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학기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건 난데 정작 친구들의 눈은 슬라이드에 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없는 내용을 내가 추가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빛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슬라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수업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는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이 프레젠테이션이 과연 효과가 있나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번지게 됐죠. 어, 이러한 경우에는 하지만 분명히 프레젠테이션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은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한 발표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이드에 글씨만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게다가 발표자는 그 글씨를 단순히 읽기만 하는 이런 발표, 초보 발표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요, 아예 슬라이드 제공 없이 발표로만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이미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 읽고 있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눈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 이미 그 사람의 눈은 저 끝의 내용까지 다 읽고 있게 되겠죠. 텍스트, 글자만 넣을 것이면 슬라이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넣거나 소리를 넣거나 모든 것들이 주제와 관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라던가 애니메이션, 과하게, 지나치게 과하게 내용과 상관없는 것들을 할 땐 분산되어서 오히려 사용하지 못한 것보다도 덜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프레젠테이션은 내용을 요약해서 글자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어,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의 요약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압축해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말로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자료만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제시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라던가 이미지와 같이 자료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도가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성적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면 집중이 분산될 수 있죠. 말하고 있는 시점과 자료를 보여줘야 되는, 물론 발표자의 역량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지 않았을 때 집중이 분산되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내용들이 단순화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발표자가 통제하면서 제공해 주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말로 하면 되고 이미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또 내가 요약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작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이제 우리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억력, 기억 능력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자료 많이 보셨죠? 말로만 전달했을 때 그리고 시각 자료를 같이 제시했을 때에 대한 것인데요. 3일 후에 말로만 전달했을 때는요. 기억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말과 시각 자료를 같이 제시했을 때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좀 더 많이 늘어났죠. 특히 시각 자료를 같이 제시했을 때 3일 후에 약 60% 정도까지 기억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들도 보면 이미지와 말과 글을 동시에 제공했을 때와 그리고 이미지와 글을 제공했을 때보다는 이미지와 말을 같이 제공했을 때 기억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자료, 말, 문자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 글 같이 세 가지를 다 제시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시각자료와 말을 동시에 두 가지를 전달했을 때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 보죠. 그림과 소리, 글을 우리가 동시에 접하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종종 글자를 무시하고 소리만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누군가는 제가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는데 글자는 읽지 않고 소리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글이 무시되고 소리 중심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더 감각적인 것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기법이긴 한데 여기에 뭔가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내용과 발표자 발표 태도 더하기 전달 기술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어떤 매체를 선택할 것이고 어떻게 시각화를 할 것이고 만약에 영상을 구현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영상미를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과 발표 태도는 앞서 우리가 스피치 일반적인 스피치에서 다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뭘 말할 것이고 어떤 의도로 말할 것인지 중요하죠. 그리고 발표 태도는 누가 말하는지 그리고 이미지와 뭐 신뢰감, 공신력 이런 것들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달 기술, 매체를 어떻게 선택하고 이 시각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냥 발표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프레젠테이션의 그럼 준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상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방향, 나의 의도,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목차를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지 이 과정은 논리 구조화 과정이겠죠. 도입을 어떻게 하고 전개를 어떻게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논증을 꾸려 나가고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걸 어떤 매체를 선정해서 해볼까? 일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해볼까? 아니야,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해보자.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맞는 자료들을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보완을 하겠죠. 자, 시행은 프레젠테이션을 시행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질문을 받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중간 질문을 받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피드백들을 종합해서 내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이런 자체 평가 아니면 타인 평가, 제3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발표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래가 되겠죠. 그래서 긴 발표든 짧은 발표든 내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목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시작과 끝, 그리고 사고와 행동 매트릭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어쨌든 내가 남 앞에서 뭔가를 할 때는, 정보 전달을 한다면, 이 정보가 유용하니까 당신이 뭔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당신의 생각이 좀 바뀌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크게 사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으로 나뉜다면 발표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그런데 발표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이 느슨해졌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완화 지침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완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금 더 강화된 기간을 뭐더 늘려야 된다라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 내 발표 끝에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조금 완화됐던 생각들 다시 한번 꽉 조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면 나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입니다. 지금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도대체 뭔가 그렇다면 나는 발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에이, 뭐 그거 뭐 이제 다 끝나가는데 마스크 착용 난 뭐 이제 그만할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 발표를 끝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하는 이런 행동의 변화를 하게 하겠다. 혹은 뭐
동물에 대해서 좀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동물 보호에 관한 어떤 인식을 심어줘서 그러한 행동을 이제 중단하게 하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되는 것은 구상 단계에서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안해야 하고 내가 시작할 때 이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발표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 혹은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내가 불안함을 극복하면서까지 발표를 하는 의미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무의미한 프레젠테이션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표 개발을 뚜렷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성취했을 때 좀 더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을 그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겠죠. 감성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겠고, 절제된 발표 형식이 있겠고, 또 발표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겠고, 매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겠죠. 자, 감성적이고 발표자 중심인 경우에는 어떤 동기부여, 선거 유세, 연설, 아니면 특강 같은 거 들으면 동기부여 특강 들어보셨죠? 이 발표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곰곰이 따져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온몸을 다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죠. 자, 그리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인데 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광고가 있습니다. 네. 광고는 거의 어떤 경우에는 사람 발표자가 등장하지 않기도 하죠. 매체를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그런데 광고는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감성의 호소를 하죠. 그렇고요. 또 이성적인데 발표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학술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학회, 보통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발표장을 가보면 발표자 중심이긴 한데 전혀 뭐 감정적이거나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으로 절제된 연구 결과들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성적인데 매체 중심 이런 것들은 뭐 사업 설명회 자칫 너무 감성적으로 하다 보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이성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겠죠. 자, 그럼 이 가운데에 학습 강의 우리가 하는 이런 수업은 요 가운데에 정확히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5주, 16주 이런 식으로 긴 시간 동안 수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1회 특강처럼 매번 교수자가 감성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게 했다간 아마 힘들겠죠. 서로 힘들겠죠. 그리고 매체 중심으로도 할 수도 없고 매번 이성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들을 고루고루 사용해가면서 한 학기를 끌고 가야 하겠죠. 자,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 뭐 발표자, 프레젠터, 다양한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유형도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피자, 여러분 뭐 발표를 준비하다 보면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그것만 빼고 다 할게. 발표만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은 빼줘. 청중 앞에 내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뭐 그것만 피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하기는 하는데 큰 공포를 느끼는 유형, 저항감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용자 또 하기는 합니다. 공포를 크게 느끼진 않는데 그걸 또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색자. 나 발표할 기회 없나? 발표 과제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
굉장히 짜릿하고 또 말을 잘 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발표하는 과정에서 더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고 또 풍부한 아이들이 퐁퐁퐁 샘솟고 이런 유형의 발표자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의 발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 탐색자의 유형들은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리셔야 하겠지만 도피자라면 저항자 정도, 저항자라면 수용자 정도, 그 다음 상위 단계 발표에서 상위라는 표현은 그런데 발표에 조금 더 최적화된 그런 유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면 반복과 연습이죠. 네, 반복된 연습. 그것만이 우리를 발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중의 심리, 우리 청중 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청중들은 뭐든지 선택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앉은 자리를 통해서도 대략적인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발표자는 발표하다 보면 당황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질문에 대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 이럴 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발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요 들은 대부분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어도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수업 열정도 좋고 출석률도 좋고 또 거의 매주 자신의 고정석처럼 정해놓고 앉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왼쪽 끝에 있는 그룹들은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인 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뭐 매번 또 100% 맞는 건 아닌데, 출입문이 나의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출입문보다, 내 가까운 쪽보다는 더 안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발표에 대해서 흥미, 그리고 발표자의 유도에 조금 더 호응해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집단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답이 쏙쏙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참여를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왼쪽 끝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출입문에 가까운 쪽,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중간에 좀 나갈 것이거나 예정이거나 아니면 뭐 수업에 흥미가 없어서 다른 것을 좀 하려고 한다라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참고해 둔다면 듣는 사람의 반응에 내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구조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구조화는 우리가 효과적인 메시지 배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죠? 핵심 메시지 전달 구조는 설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구상하지?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이 화면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야 하니까 더 고심해서 해야 되겠죠. 보통 어떤 것들의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건 설득인데 설득은 논증의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은 일어나죠. 주장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토론 과정을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으나 어쨌든 내가 뭔가를 상대에게 변화하기를 요구할 때는 생각, 이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사례, 어쨌든 증거는 제시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 글은요.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자료들은
정보 처리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뭐 어떻게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읽을지 말지 이런 것들요. 책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의 주도권과 통제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있죠. 그쵸? 읽다가 내가 읽기 싫으면 딴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표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은 난데 이것의 처리 주도권과 통제권은 어, 상대에게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발표자라고 적었는데 상대방이 이걸 들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다 내용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어떤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요약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내가 이 발표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의 구조와 있죠. 이런 식으로 완성된 토포이라고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대안 제시할 때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요 아이디어들의 틀이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다음 전개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죠. 크게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뭔가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는 있죠. 검증이 된 방법이니까요. 의사결정의 패턴이라면 맨 처음에 뭐 문제 규정이나 제한, 예를 들면 사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우리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뭐 몇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해결했다고 보는 것은 2단계가 아니라 뭐 1단계일 때 우린 이걸 해결로 보겠다.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1단계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그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2단계 정도 지역별로 감염자가 아주 소수 해외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소수만 발생할 경우가 2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2단계 정도까지만 해도 해결이라고 보겠다. 그럼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 해결책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평가를 해보고 같이 의논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이 될지를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를 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실행 지침들이 내려지겠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단에서 이런 고민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또 비즈니스 패턴이나 뭐 일반적인 패턴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경우에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도 적어놨지만 이런 패턴의 적용은 식상하죠. 네,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초보자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익숙해졌다면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해 보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창의적인 발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저걸 저렇게도 전개하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흡수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할 때 이것을 응용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구성 방식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양식은 파워포인트를 들어가면 일단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 설명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텐데 들어가면 기본 양식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나온 최근의 버전들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클릭해서 제목을 넣고 텍스트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쓰면 안 되겠죠. 핵심만 강조할 수 있도록 조심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게리 레이놀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되게 권위자가 사용했던 방법이어서 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메시지와 관련된 사진을 딱 크게 놓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 메시지 짠 하고 넣는 거죠. 네, 제가 만들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피치는 체험이 아닌 훈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 저 사진은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직접 불편함을 겪어봐야지만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스피치도 직접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어떤 문제를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지만 그리고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기본 양식에 텍스트가 막 중원부원으로 써져 있는 것보다는 핵심 메시지가 딱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핵심 파악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검은 바탕에 간결한 핵심 메시지.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 뭐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학자 레식이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자, 완전히 까만 바탕 혹은 뭐 하얀 바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글자만 딱 나오기 때문에 앞뒤 전후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처음에 상상력이 자극되죠. 그리고 발표자는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입혀서 전달을 하게 되죠. 글자만 딱 봤을 때 굉장히 풍부하게 상상력이 자극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듀아르테 방식입니다. 디자이너가 고안했던 방식이고요. 비즈니스를 할 때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헤드라인 딱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 이런 거 딴딴 해가지고 넣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시각화의 원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배열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큰 방식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시각화의 원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발표의 매체, 특히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시행하는 발표라고 하였으니 이 시각화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컬러화, 이미지화, 레이아웃화, 멀티미디어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과제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의 원리 첫 번째 컬러화는 일단 하나의 슬라이드 그리고 하나의 발표에서 너무 많은 색이 사용되는 것은 어떨까요? 지저분하겠죠. 색이 주인공은 일단 아니니까요. 텍스트를 적절하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색을 사용하는데 너무 많지 않게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 이 정도. 왜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너무 컬러 많이 섞이는 거 포인트가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중이 원하는 색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색깔이 있었죠.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은 핑크색 계열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푸른색 계열이었죠. 그러면 지지자들에게는 각 당의 지지자들은 그런 계열의 색깔을 원하겠죠. 발표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뭐 해병대라고 하면 빨간색이 될 테고 또 계절별로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지금은
봄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색깔들이 있죠. 연두빛, 뭐 노란빛 이런 것들일 테고, 가을에는 또 가을에 맞는 어떤 색감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내용에 부합하는 색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이미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파란색이 특히 뭐 어떤 우울함이라던가 혹은 반대로 성실함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던가, 그러면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어떤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컬러를 선택할 때는 장비가 구현할 수 있는 색. 제게 정말 원시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이 빔 프로젝트가 구현하기 어려운 색깔들이 있습니다. 파스텔 톤, 화면에선 내가 만들 땐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발표장에 가서 띄워봤더니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고 내가 의도했던 어떤 것들을 연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내가 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각화의 원리 보겠습니다. 시각화의 원리에서 이미지화를 보겠습니다. 말로 막 전달하는 것은 발표자의 역할이지만 슬라이드는 뭔가 이미지를 딱딱딱 보여줌으로 해서 한눈에 뭔가를 딱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죠. 맨 앞서, 이 수업의 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에서 글자만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주어서 한눈에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같이 다 연동이 되는 거에서도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고, 또 한글이나 사용하는 많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죠.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보겠습니다. 범주별 빈도를 살펴볼 때 막대 그래프를 넣어주는 거죠.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반별 남학생, 여학생 비율, 아니면 뭐 지역별 비율이라던가 학과별 참여 인원, 뭐 이런 것들을 막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어떤 추이를 보여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글자로 다 서술하는 거죠. 몇 월 며칠에는 몇 명, 몇 월 며칠에는 몇 명, 그런 것보다도 이 그래프로 딱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비교할 수 있다면 계열 A, 뭐 예를 들면 거기는 미국, 계열 E는 뭐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각각 세 개를 다른 색깔로 표현한다면 비교도 할 수 있고 추이도 동시에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죠. 표를 활용해서 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을 과감하게 이제 시도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번 수업에서, 올해 수업에서 어느 학과 학생이 제일 많은지, 간호학과라던가 아니면 뭐 항공 서비스 경영과 호텔 조리 외식 계열 학생들 주로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어떤 과도 있었지만 어떤 과에서는 한 명만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도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해 패턴을 적용하면 훨씬 더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슬라이드도 더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고요. 도해라고 하는 말 되게 익숙하지 않죠. 네. 그래서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이했다라는 뜻입니다. 글의 내용을 막 서술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형으로 해서 구조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계층 구조 목록형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MS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계층 구조 목록형이라고 하는 도해가 있는데요. 상위 내용과 하위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문학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는데 문학은 시, 소설, 수필 이런 식으로 나뉘고 비문학은 비평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할 때 글로만 서술하는 것보다는 이런 도해를 적용하면 훨씬 더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슬라이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림 강조 목록형이라고 하는 이제 패턴인데요. 그림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각각 해당하는 설명들을 이 상자 안에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과일의 효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토마토 그림을 사진을 넣고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사과의 이미지를 넣고 예를 들면 여기 아보카도 이미지를 넣어서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어차피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했다. 슬라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죠. 글씨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 사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나중에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네. 자, 몇 개를 더, 두 개를 더 살펴보죠. 자, 이건 모양도 되게 이쁘죠. 원형 화살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정보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을 때 너무 많으면 이게 꼬불꼬불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시각적인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 4개 정도가 저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있으면 귀엽죠. 행사 순서 같은 거 안내할 때 어떨까요? 그래서 누구 입장, 개회식, 그 다음에 누구 내빈 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2개 정도씩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글자를 그리고 하나 정도씩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각 흐름 프로세스, 이건 원형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이건 사각형의 모양으로 뭔가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의 어떤 순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달해야 될 내용이 3개, 4개라면 이렇게 귀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7개, 8개인데 화면 2개가 아니라 슬라이드 2개가 아니라 하나에 다 표현하고 싶다. 입론, 그 다음에 교차조사, 반론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시하기에 매우 유용한 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기본 주기형입니다. 핵심 내용만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네, 뭔가 하루 일과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표현할 때도 좋을 테고 아니면 학기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강, 중간고사, 기말고사, 종강, 방학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이제 주기행렬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서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전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핵심 내용들이 뭔가 또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면 이런 도해들을 선택해서 화면을 딱 구성하면 글자만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하는 이유, 도대체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다시 원천적인 회의가 든다면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것 있죠. 이미지, 그리고 소리, 글, 3가지가 동시에 제공됐을 때 끝까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미지와 말, 소리가 같이 전달됐을 때 오히려 기억력이 가장 오랫동안 남았다. 오래 기억해야지만 이것이 설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 드립니다. 비교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 다시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뭔가 구성을 할 때 이런 원 그래프 좋겠죠? 자, 항목별로 내용, 우리 집에 신발이 몇 개, 상의가 몇 개, 하의가 몇 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시간 추이별로 할 때 꺾은선 그래프라던가 요거 막대 그래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 분포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점점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의 키가 더 커졌네 라거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뭔가 더 커졌네 이렇게 상관관계 X축, Y축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같은 막대 그래프이지만 두 개를 같이 배열하는 방식을 통해서 상관관계 와 이게 높을 때 얘도 높았고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었네 뭔가가 둘이 상관관계가 있네, 비례관계에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시각화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레이아웃화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의 균형과 시선, 이동을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의 시선은 보통 이 화면을 중심으로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다시 그렇죠.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가장 마지막에 시선이 가게 되죠. 그래서 제목이 여기에 있겠죠. 우리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 헤드라인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에 너무 많은 글자가 있게 되면 그거 다 읽을 시간도 없을 수 있고 보기에도 뭔가 매끄러운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혹은 한 장에 적절한 글자 수를 제시해주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양적으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거는 페이지를 좀 분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체를 사용할 때도 고딕체 이런 것들이 멀리서 봐도 글자들이 잘 들어옵니다. 예쁜 글자체 너무 많지만 포인트로 한두 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를 다 그렇게 해버리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또 볼드체, 두꺼운 체도 전체 다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라는 건 배열, 전체적인 배열이잖아요. 어디 헤드라인을 이쪽으로 몰아서 정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배열을 할 것인지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헤드라인과 그리고 중간 제목 그리고 세부 내용 글자 크기도 좀 서로 다르게 가져가 주는 것이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가독성을 높여주는 레이아웃 방법 또 다른 그 팁을 좀 드리자면 CREP 원리 뭐 이런 개발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테고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을 테고 이제 그런 것이죠. CREP는 대조와 반복, 그 다음에 정렬, 근접 그 첫 글자를 딴 방법 있는데 이것은 메시지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한 모든 고민인 거죠. 대조는 뭔가 구별되게 반복은 말 그대로 반복된 배열, 정렬은 수직과 수평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근접은 같은 것들끼리 같은 곳에 놓는 선이 됐든 모양이 됐든 색깔이 됐든 뭐 서체가 됐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좀 같은 곳에 몰아 넣어주는 게 어떨까 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작성했던 한 슬라이드 한 페이지인데요. 자, 대조라고 해서 큰 제목과 중간 제목 그리고 본문의 글자 크기를 서로 다르게 했죠. 구별이 되도록 했습니다. 글자 크기 다르게 했고 그 다음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나열하는 방식을 반복했죠. 신생아면 아기 그림, 성장기면 성장기의 그림, 30살 이후면 성인의 그림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상자, 글 상자를 이렇게 그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똑같이 반복하고 색깔도 같은 색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반복을 했죠. 그 다음에 정렬은 수직과 수평 공간을 맞췄는데요. 보시면 이 수평 이것이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수직 공간의 크기가 같습니다.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 배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빨간 줄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직과 수평의 정렬들을 가독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캐릭터도 크기도 비슷하게 가져가야 하겠죠. 자, 근접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같은 내용들, 신생아의 자아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다 넣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넣었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되면 딱 봐도 아 그래 뭔가 새 덩어리의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각각은 그림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고 또 상자들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뭔가 가독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적절한 애니메이션은 시선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페이지가 넘어갈 때 뭐 소리가 휙 소리가 난다던가 옆으로 간다던가 위로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숨겨뒀다가 클릭하면 나타나는 효과라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먼저 이야기하면 실망할 수 있는 것들은 질문을 하고 클릭한 후에 답이 나타나게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아유 이게 왜 이러지? 아니면 내가 답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화면에 나와버린다라던가 이 연출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할 거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많은 친구들이 슬라이드 안에 뭐 하이퍼링크를 하고 또 동영상도 넣고 플래시 등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예 주말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눈치채셨을 겁니다.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얘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흥미로웠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분산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쟤한테 고양이한테 시선이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지만 자신 있게 이것을 구현할 용기가 없다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